물론 이제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9년간 그야말로 적폐가 쌓여도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 청소하느라 아마 임기 초반 다 보내도 될 거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경제 문제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되자마자 경제 문제를 빨리 해야 된다. 아니다. 안보 불안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안보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부터 가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뭔가 이 액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나눠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국내외로 각각 하나씩 꼽으라 한다면 네네. 국외적 문제는 지금 전쟁 위기 방지죠. 네. 전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미국, 중국 방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그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북폭의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 중국이 결정하고 있고 한반도는 지금 일종의 뭐 그 장기판처럼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장기판에 조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터지면 장기판 전체가 엎어지는 건 우리 장기판이 엎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저는 국외적으로는 당선된 후보는 빨리 미국, 중국을 방문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전쟁 반대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는 저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과제가 있죠. 재벌 개혁, 아까 검찰 개혁, 뭐 언론 개혁이 있는데 일단 출발은 전 민생이라고 봅니다. 민생이고 그거는 이 양극화 해결 문제 방식은 두 가지 해결 방식이 있는데 소득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오늘 발표된 KDI 보고서를 보더라도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저는 두 가지인데 일자리하고 복지죠. 일자리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란 건 뭐냐면 일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펴는 거 강력하게 펴는 것인데 저는 그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두 분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80만 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죠. 공공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건 기업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국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보게 되면 기업에서 만드는 게 좋죠. 그런데 한국의 현재 상황은 기업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국가 예산을 재조정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낭비하고 허비했던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걸 통해 소비가 증진되어서 경제가 살거든요. 초기에 정권 집권 초기에 전격적으로 그 정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논쟁이 사실 역사가 있는 것인데 과거에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뉴딜은 뭐냐면 갑자기 자본주의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회에서 루즈벨트가 집권해서 일자리를 강제로 만들었어요. 강제로 만들었을 때 수많은 비판자들이 사회주의자라고 욕을 합니다. 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냐? 기업에게 맡겨야지. 그러니까 뉴딜을 할 때 루즈벨트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 하다가 나라 망한다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가 키워지고 그다음에 사기업이 추가적으로 따라왔죠. 지금 국가가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라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보고 만들어라, 대기업 보고 만들어라. 이명박근혜 정권이 수도 없이 팔을 비틀든지 또는 뭐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하면서 대기업에게 일자리 만들으라고 했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죠. 그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기업에게 일자리 만들면 좋습니다.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정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냐?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는 이제 그 마찬가지 원론으로는 맞는 말이다. 경제학 원론 차원에서 맞는 말이나 현재 한국 양극화와 이 불평등 심화의 상황에서 국가를 책임진 사람 입장에서는 뉴딜 정책, 미국의 뉴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굳이 비유하자면 마중물을 국가가 부어야죠. 부으면 그때 기업이 따라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고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득이 증가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니까 경기가 살고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요약하자면 국외적으로는 네. 북폭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정리하고 네. 예. 국내적으로는 이 민생을 해야 되는데 민생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 네.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다못해 청소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문제도 기업들이 안 하거든요. 아, 그럼요. 공공부문에서 해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할까 말까죠. 예. 할까 말까죠.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특히 이제 국회, 지방 정부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자율로 맡겨서 전혀 안 될 되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먼저 마중물을 붓고 견인을 해야 기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다. 이런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사드부터 시작해서 사실 사드 대선을 치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보수 그렇죠. 세력이.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 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바 전 말이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드 대선은 실패하면서 이른바 근거 없는 북폭론을 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안보 대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북풍몰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반북, 극우, 수구 이런 세력이 마지막에 기대는 건 결국 또 북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실제 전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전격적으로 북폭을 할 거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항공모함을 끌고 위세를 부리듯이 오지 않죠. 그냥 해버리죠. 네. 지금 거대한 항공모함이 왔지 않습니까? 네. 300개의 미사일인가를 싣고 갔던데 그렇죠. 그건 이제 위세를 보이기 위함이지 실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시위 아닐까요? 시위를 하는 거죠. 위압을 주는 거라고 보고요. 전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드를 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한 게 뭐냐하면 중국과 얘기할 때 인정한 게 뭐냐하면 사드는 서울 방어용이 아니란 거죠. 네. 그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울은 사드 한다고 해서 서울이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제가 여기 우리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고 본다면 잘 보시면 저는 이제 국방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보면 중국은 일본에 있는 사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어요 거기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는 사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한국에 사드가 오면 중국의 각종 군사 정보가 포착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전 사드 문제를 저는 아까 전제가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났지 않습니까? 양 정상이 만나서 온갖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 문제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이게 북핵과 결부되어 온 상황이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결부된 상태에서 사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가상이지만 이 북핵 문제가 전격적으로 타결되면 사드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는 건데 저는 이런 거대한 협상 사드만이 아니라 남북한 포함하고 미국, 중국이 포함되는 이런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사드는 해결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드는 들어왔고 과거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롯데 등등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는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외에 사드라는 것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일부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이고 미국, 중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정한 압박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변화한다면 또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전체 패키지 하나에서 사드를 봐야 된다고 좀 보고요. 자기 정부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점점 중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치여서 박살이 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핵무기 만들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미사일 쏘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북폭하겠다 그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남한만 바보 되는 거죠. 예. 남북한 이 문제 오히려 주도적으로 물론 네. 힘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약하죠. 네. 약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네. 미국과고 중국과고 예. 계속 만나면서 그 영어지만 레버리지를 형성해서 네. 전쟁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하자 저렇게 예. 해가지고 예. 적정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력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 외교력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우리 대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안희정 후보도 사드 정부가 전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정치라는 게 뭔가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변화의 추동력을 만들고 이런 건데 그건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정치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는 그 안희정 후보님이 그 말씀하실 안철수 때도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저는 법학자하고 법률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이제 국제법적 매우 법률가적 사고예요. 아, 법률가적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따지면 법적으로 이게 합의가 됐다. 이제 국제법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합의를 해서 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죠. 계약은 지켜야 되니까. 그 법학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계약은 지켜야 한다거든요. 계약은 지켜야 된다. 예. 그 계약은 지켜야 한다. 핵심 가장 근본 원리인데 그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정치란 것은 뭐냐면 그거를 인정된 조건들을 전제하면서 넘어서고 그 계약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계약을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인의 역할이. 네네. 예. 저는 법학자 역할은 있는 법조무, 있는 계약을 정확히 해석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 계약보다 다른 계약이 어떤 게 더 좋은가를 모색하는 게 법학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법학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럼 법학자의 그런 판단, 법률가 판단을 듣고 아, 참 저 좋은 계약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한미 위안부 협정 우리 합의문이 공개 안 됐어요. 그래요, 우리 아직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저는 계약이 맺어졌다고 계약이라는 단어 일단 써봅시다. 계약은 맺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맺었으니까 할 수 없어라고 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첫째는 우리는 계약을 하려면 계약의 내용이 공개돼야 됩니다. 우리 계약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계약의 내용을 몰라요. 공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된다면 이 계약 내용은 우리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이 조건이 안 맞으면 새 계약을 하고 파기를 해요. 그 중도금 지불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 바꾸잖아요. 처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봤더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계약이다. 그러면 새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해야 될 임무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위안부 협약, 사드, 또 수많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약이 있어요. 굳이 따지면 사드도 그러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의 역할은 그런 계약을 기존에 또 자기 이전에 정부가 맺었던 계약을 존중하되 그 계약을 바꾸는 임무가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을 맺었어요.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뭐랬습니까? 파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파기했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한미 FTA라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곧 트럼프가 올 거 아닙니까? 파기하겠다 또는 아니면 재협상하자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중합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한미 FTA 이제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갖고 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준비해야죠. 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지금 과거에는 한미 FTA 맺어진 거고 사드 문제는 중국, 그다음에 위안부 협상은 일본. 즉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계약은 지금 유동을 하고 있어요. 변동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단순히 그 이전 정부가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아까 이것이 매우 법률가적 사고다. 제가 법을 하지만 동의하기 좀 힘들다. 정치인은 저 같은 법률가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하라고 정치 권력이란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호소가 정치인들에게 탁탁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 벌써 55분이 지나네요.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훌쩍 시간이 가버렸는데 몇 가지 꼭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연정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께도 이 질문 드릴 때 왜 지금 자꾸 그 연정을 물어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는 다수파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 의석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모든 개혁 법안들 발목 잡기 해서 1, 2월 개혁 국회 아무것도 못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현상은 계속될 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이나 또 정의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개혁 연대 블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작년에 이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다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정당의 일종의 연합 정부 이런 것도 가능할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탄핵 그 결정 나기 전후에 네. 그때 오마이뉴스의 황방열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야3당 그러니까 촛불 정부로 가야 된다. 촛불 정신을 유지하는 야3당 연합으로 가야 된다. 뭐 그 당시는 이제 대선도 되기 전이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건 또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서건 간에 촛불에 동의했던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전 바른정당까지도 포함해서 연합정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각에 바른정당의 분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외연은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뭐 약간 우려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 집권할 경우 어디와 파트너를 할 것인가는 지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 희망은 어느 분이 되건 문이 되건 아니 되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같이 정책연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안철수 후보의 그 국민의당의 기본 축은 반문이 강하기 때문에 반문이 핵심 아닙니까? 맞아요. 반문이라 그러면 더민주와 같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 된다면 그러면 더민주에서 이른바 반문 비문 사람들을 탈당시켜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고요. 저는 촛불 정신, 즉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중심은 이 촛불 정신을 가장 구현하겠다는 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중심이 되고 내각이나 등등의 이제 배치가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자유한국당 문제인데요.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게 되면 더민주만으로 또는 더민주 플러스 국민의당을 하더라도 이게 통과되기 쉽지 않아요. 그 이제 바른정당까지 합해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집권 상정하려면 18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회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걱정 때문에 저는 안희정 지사께서 대연정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포괄하지 않게 되면 법률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대연정이라고 하자 이런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조건 하에서 더민주만으로 법률을 통과 못 시키는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문제의식이 나왔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 현실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의 개인 생각은 어떠냐 하면 어젠가요? 문재인 후보 인터뷰 중에 저는 법률가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걸 봤어요. 이 보도는 거의 안 됐던 건데 뭐냐 하면 노동법상 현재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데 52시간 행정명령에 따라 행정지침으로 늘리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침을 바꾸는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즉 사실 이제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아주 정말 포착을 잘했다고 저는 보았는데 법률 개정 없이 행정지침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대통령이 선택하면 바뀔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악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명령으로. 그렇죠. 그걸 선용한 경우가 뭐냐? 오바마죠. 오바마의 오바마 케어가 그 국회를 의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오바마 케어는 대통령 명령으로 해버린 겁니다. 대통령 명령으로 하니까 이걸 실천되고 나니까 공화당에서 이걸 깰 수가 없어서 이걸 깨면 국민적 비판이 크니까 물론 트럼프 케어 하다가 트럼프 케어도 안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그 아까 법률을 바꾼다. 그건 전 법학자들한테 물어보자 알 얘기죠. 뭐 몇 석이 필요하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법률 바꾸는 것과 동시에 법률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침을 바꾸는 거고 우리나라 예를 좀 하나 들고 싶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실명제 법률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YS가 전격적으로 자신의 긴급 명령으로
발포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이 알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법으로가 아니라 법으로 워낙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YS가 모두에게 숨기고 2사람인가 3사람만 알았다 그러는데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해서 금융실명제 한 거예요. 전 정치인이라면 법을 존중하면서도 법률을 존중하면서도 법률을 넘어서는 자신의 합헌적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합헌적 합법적 권한이 있고 그걸 행사해서 국민에게 승부를 걸어야죠.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A란 법률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근데 저로서는 22년까지는 20년 총선까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저의 합헌적 권한인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법률 바꾸기 전에 이걸 해보겠습니다라고 호소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맞다. 이제 저는 선진화법 바뀌긴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행정명령 그런 의미에서 아까 민생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그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 반대하다가는 18년 지방선거에서 깨지겠네. 박살나겠다. 그러니까 슬쩍 동의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18년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예컨대 보자면 지금 서울시, 성남시,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를 도입해가지고 그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여놨잖아요. 또 청년수당을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정부가 계속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대통령 이름으로 청년수당 문제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실질임금 문제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 그걸 하고 그럼 반대하는 분이 있겠죠. 또 있겠죠. 자유한국당에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18년 지방선거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할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그럼 지방선거 청년수당 아까 실질임금 등등에 대해서 18년에 선거를 해 주십시오. 좀 법률 통과되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법률 통과되기 전까지 한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심판은 18년에 해 주십시오. 하면 바뀔 거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을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빨갱이 급식이다 뭐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경남 빼고 다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님만 꿋꿋이 반대했지만 그분이 대단하신 거죠. 경북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가 아닌가. 저는 이 정치는 동태적인 것이고 아까 그 국제적 문제를 하면 계약 문제만도 아니고 의석수만도 아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계약을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또 의석수 존중해야 된다 봅니다. 그것에 고착되는 게 큰 정치일까? 능력 있는 정치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더민주만 하더라도 119석 아닙니까? 엄청난 수입니다. 그러다가 행정부를 그 정권 교체가 되어서 더민주가 집권을 한다 하면 그 상태에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걸 통해서 한다면 18년 그 지방선거와 20년 총선을 통해서 그 순차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유한국당도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돌파의 힘.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정치. 문재인 후보가 국민만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또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제가 읽기는 제가 이제 법률과 법학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말한 식의 의미라고 전 이해합니다. 이제 그 대연정을 그분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연정은 아니다. 그럼 뭐 어떡할 거냐 했더니 국민을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했어요. 구체적인 논쟁 질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그 정도 끝나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합헌적 권한을 행사하겠다. 대통령의 명령 이런 것이 하여튼 우리가 대통령 명령이 엄청나요 할 수 있는 게. 어제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조했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 그래요? 그 행정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꼭 연정으로만 돌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명령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언론 인터뷰에서 보도 이제 부각이 좀 덜 되던데 제가 노동법 문제를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명령을 합헌적으로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매우 많다.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그걸 안 하겠, 그건 역으로 아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강합니다. 네. 아까 군군 통수권자 전쟁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예, 거고요. 예. 우리나라의 법률은 못 바꾸지만 네. 인사와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인사를 통해서 자기 의지와 부합하는 뜻에 부합한 사람을 맡기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바꾸겠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직접적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네.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 팟짱에서 조만간 대통령의 합헌적 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쫙 종합 정리를 특집을 해서 해보십시오. 네, 특집을 저희가 한번 마련을 정말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네. 짧으니까 리스트만 네. 뽑으면 네. 저는 좋기 1000가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1000가지. 네. 저희가 이거 한번 특집을 한번 중요한 것만 뽑아도 한 100개 나올 것 네. 같고요. 얼핏 생각해도 100개는 충분히 네. 나올 거다. 예. 그 100개가 바꿀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법률로 바꾸는 겁니다. 법률로 바꾸면 훨씬 더 안정적이죠. 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국민을 바라고 네. 국민을 믿고 이런 그 국회의 악조건을 돌파하겠다 이런 네. 말을 한 것 같은데 예, 그 예. 의미는 자신의 그 합헌적 권한을 네. 다 행사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막판에 11시 50 몇 분에 해가지고 결국에는 재보선이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지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통령 권한 아니에요? 인사명령 내려서 바꿀 수 있죠. 이제 재보선거는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재보선 못 하죠.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 정무부지사, 네, 정무부지사 바꾸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바꿔주죠. 이것도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당연하죠. 겁니다. 이것도 바꿔서 경남에 계신 그 우리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할 수 있게 당연히 할 수 있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경남도지사 전까지 정부지사를 바꿀 수 있죠. 네, 그 정부지사가 하시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이걸 몰랐나? 그분은 자기가 되고 네. 자기가 되고 나는데 자기가 임명을 네. 정부지사를 임명하겠다고 이제 희망하시겠죠. 예.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안 될 낮다 얘기죠.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이걸 꼭 여쭙겠습니다. 그 어제 그 페이스북에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교수님 글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보통 평균인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말씀 강조하셨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촛불 집회를 20주 동안 주 7일 근무하면서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 생중계를 했지만 그 반대편에 이제 서울광장에 그러니까 모이시는 그 이른바 탄기국 집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군복을 꼭 입으세요. 군화를 신으시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 모자를 쓰고 한쪽에는 태극기, 한쪽에는 성조기.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 사수대 뭐 이렇게 나서는 건데요. 그 한 분의 복장 속에서 대한민국 현대사가 응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저분들이 왜 저기에 서서 박근혜를 응원할까? 그분들에게는 그 박근혜 또는 박정희로 상징되는 시대가 영화 제목을 빌자면 자신들의 화양연화였죠. 화양연화. 네. 자신이 어렵게 살다가 집도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애들 교육도 보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 시절에 그 군대, 해병대 모자, 박정희, 박근혜 이런 시절이 그리운 거죠. 또 실제 그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전혀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들 입장에서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는 드셨고 소득은 떨어진 상태에서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화양연화 마음속의 연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저기 뭐 당시에 박근혜 씨는 영예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일종의 연예인 같은 사람이었던 아이돌 거거든요. 스타. 사실 아이돌이었어요. 실제 그 당시는. 근데 이 사람이 날아가는 걸 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정 욕망이 떨어지고 인정도 못 받고 소득도 떨어지고 뭐 아무도 자식들한테 구박받고 이런 상태에서 화가 나시죠. 화가 나서 나온 겁니다. 저는 뭐 그 옳다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읽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자신의 개인의 경험과 소신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이제 보통 평균인은
그 촛불 집회 개근 못 합니다. 그런데 당기국 집회는 안 갑니다. 네. 촛불 집회는 가끔 가거나 네. TV 보면서 맞아 잘하고 있어. 네. 근데 당기국은 안 가요. 네. 그 정도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네, 보통 평균. 보통 평균인. 예, 예. 보통 평균도 한 표고 촛불 개근한 사람도 한 표예요. 네. 근데 촛불 한 사람은 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기국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문제는 촛불 집회를 구경하면서 마음으로 성원했던 분, 네. 또는 한두 번만 나갔던 분, 네. 당기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을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촛불 집회 개근했는데 너희는 뭐 한 번밖에 안 나갔지.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나간 거죠. 네.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도덕적 우월감은 선거에서 정치에 있어서 최고의 가장 나쁜 독약이라고 생각하고요. 겸허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후보를 포함해서 예.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겸허해져야 되고 그런 보통 평균인들의 마음을 읽고 존중하고 모셔와야죠. 네. 그분들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민생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분들의 걱정과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네. 그분들의 꿈과 희망을 살려주겠다라고 네. 말할 때 예. 이분들이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네. 꾸짖거나 네. 뭐 너 옛날에 박근혜 찍었지. 너가 박근혜 찍어 손가락 잘라야 돼. 예.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너 왜 그때 박근혜 찔렀냐? 그것도 몰랐냐? 이런 말 농반으로 할 수 있어요. 술자리 농담으로 네. 친구한테 야 너 박근혜 찍었지 이런 말 할 수 있으나 네. 그런 술자리 농담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에 있어서는 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통 평균인들을 존중하고 우대하고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분들의 마음에 공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후보들이. 그런데 그 막 새마을 모자 쓰고 태극기 성주기 막 군복 입고 막 그런 분들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안 됐어요. 네, 그분들도 사실 뭐 생활 보호 대상자도 많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이념적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예컨대 노인 수당이나 노인 복지를 문재인 후보가 잘해준다고 안 찍으실 것 같아요. 그냥 빨갱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전히 문재인 빨갱이 이게 TK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고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강하죠. 예. 이게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안 되고요. 예.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은 호남의 특성이 있고 TK는 TK 특성이 있는데 문재인 빨갱이 젊은 사람들은 웃죠. 말도 안 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60, 70대는 문재인 빨갱이랑 카톡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리고 있어요. 서로 망이 달라요. 다를 뿐이지. 근데 그분들도 표죠. 또 노인 어르신 분들은 투표율이 높잖아요. 네. 열심히 나오셔서 문재인 빨갱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누굴 찍으시지 않겠어요? 네. 언론들이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저널리즘 센터 서울대 플립연구소인가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도를 많이 쏟아냈더라. 심지어 진보 언론도. 뭐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의 1위 후보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위 후보의 숙명이다. 지금 각축을 벌였지만 각축을 벌이기 전까지는 압도적 1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언론의 임무 역할은 그 1위 후보를 검증하는 거죠. 홍준표 후보 검증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일을 한 거다. 물론 저는 과도한 비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 어긋난 검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크게 보아서 1위 후보가 감당해야 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인의 운명이기도 하죠. 아까 얘기했던 문준영 씨 검증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뭐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대권 후보의 아들로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딸도 마찬가지였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치 현실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언론이 지금 저는 언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좀 형평을 맞춰서 검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형평을 맞춰서 검증을 검증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75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내용을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고 정말 재밌었어요. 교수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네. 워낙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는데. 한참 떠들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대담 와중에 말씀드린 것도 한데요. 네. 문재인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또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분들도 많으시죠. 정말 그게 하나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쟁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필연적입니다. 내가 A를 지지하는데 B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A를 지지하는데 내가 문 후보를 지지하는데 안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문이냐 아니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그분들을 훈계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서로 공통분모를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 그게 진정으로 문재인 후보를 돕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와 정말 잘생긴 교수님 나오셨다. 교수님 멋있습니다. 교수님 격렬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부 장관 감이지 암만 민정수석 어떠십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 그 차기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주장이 팬들로부터 막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맡으실 생각 있으세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뭐 농반 진반의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근데 문재인 캠프를 중심으로 하자면 그 교수님들이 한 1,000명 계시고 변호사도 한 500명쯤 될 것 같아요. 대략. 저는 그 사람들이 더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풀이 훨씬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를 인사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모인 경우와 완전 다른 기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문재인 지지를 해 사람들이 교수가 뭐 1,000명, 변호사가 500명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연정 또는 야권 연정을 하게 되면 장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장관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안 계시니까 김경진 의원한테 줄 수 있어요. 스카요정한테. 예컨대. 네. 뭐 그렇게 해서 저 말은 우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장관 자리를 한다 이런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하려면 반드시 다른 야당의 그 협력이 필요하고 그 말은 거기에 내각 각종 자리가 가야죠. 그러면 자신이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이야말로 먼저 비껴주는 게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 관점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9년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지만 조중동하고 싸우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언론과 싸우다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일이 되는 일을 만들어야죠. 일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지지자들 아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다면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지금 또 열심히 뛰시고 계시는 문 후보 지지자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난 뒤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게 된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게 최고의 혜택이죠. 네. 그거 플러스 내가 조자리 그건 이제 선출직 나가신 분들은 2018년에 20년에 선거 나가시면 돼요. 국민의 검증 받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겠다. 먼저 빠져야죠. 그게 국정 운영 언론에서 좋게 볼 것 같고 반대 진영도 좋게 볼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이 정부 차기 정부가 네.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에 성공한 정부, 네. 성공 정부거든요. 네. 이것들을 마련하려면 그런 자세가 지지층들이 그런 자세를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런 네.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조 교수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달래 서울대 교수가 아니구나. 야, 이런 그 바로바로 짝짝짝 공감합니다. 가 키워지고 그 다음에 사기업이 추가적으로 따라왔죠. 네. 지금 국가가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라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보고 만들어라, 대기업 보고 만들어라. 이명박근혜 정권이 수도 없이 팔을 비틀든지 또는 뭐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하면서 대기업에게 일자리 만들으라고 했어요. 네.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었죠. 그럼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네. 기업에게 일자리 만들면 좋습니다. 저는 그거 네, 찬성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 정책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냐?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저는 이제 그 마치 원론으로는 맞는 말이다. 경제학 원론 차원에서 맞는 말이나 현재 한국 양극화와 이 불평등 심화의 상황에서 국가를 책임진 사람 입장에서는 뉴딜 정책, 미국의 뉴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굳이 비유하자면 마중물을 국가가 부어야죠. 부으면 그때 기업이 따라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고 일자리 전체가 늘어나면 당연히 소득이 증가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니까 경기가 살고 맞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요약하자면 외적으로는 북폭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정리하고 국내적으로는 이 민생을 해야 되는데 민생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다못해 청소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문제도 기업들이 안 하거든요. 아, 그럼요. 공공부문에서 해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할까 말까죠.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특히 이제 국회 지방정부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자율로 맡겨서 될 되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먼저 마중물을 붓고 견인을 해야 기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다. 이런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 사드부터 시작해서 사실 사드 대선을 치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보수 그렇죠. 세력이. 그랬죠. 근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 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바 전 말이 안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드 대선은 실패하면서 이른바 근거 없는 북폭론을 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안보 대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북풍몰이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반북, 극우, 수구 이런 세력이 마지막에 기대는 건 결국 또 북한 문제잖아요. 근데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실제 전 트럼프 정부가 이제 전격적으로 북폭을 할 거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하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항공모함을 끌고 위세를 부리듯이 오지 않죠. 그냥 해버리죠. 지금 거대한 항공모함이 왔지 않습니까? 300개의 미사일인가를 싣고 갔던데 그렇죠. 그건 이제 위세를 보이기 위함이지 실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시위 아닐까요? 시위를 하는 거죠. 위압을 주는 거라고 보고요. 전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드를 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심지어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한 게 뭐냐면 중국과 얘기할 때 인정한 게 뭐냐면 사드는 서울 방어용이 아니란 거죠. 그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울은 사드 한다고 해서 서울이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제가 여기 우리 지금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이 아니라고 본다면 잘 보시면 저는 이제 국방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보면 중국은 일본에 있는 사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어요 거기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있는 사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한국에 사드가 오면 중국의 각종 군사 정보가 포착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저는 사드 문제를 저는 아까 전제가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났지 않습니까? 양 정상이 만나서 온갖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사드 문제도 포함되었을 것이고 이게 북핵과 결부되어 온 상황이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결부된 상태에서 사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가상이지만
이 북핵 문제가 전격적으로 타결되면 사드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네, 보는 건데 전 이런 거대한 협상 사드만이 아니라 남북한 포함하고 미국, 중국이 포함되는 이런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사드는 해결됩니다.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정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드는 들어왔고 과거 정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롯데 등등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는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외에 사드란 것이 북한 문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일부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이고 미국, 중국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렇게 해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정한 압박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변화한다면 또 그걸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미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전체 패키지 하나에서 사드를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자기 정부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점점 중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치여서 박살이 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핵무기 만들겠다고 하면서 계속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미사일 쏘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북폭하겠다 그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런 그 해결책이 없다? 남한만 바보 되는 거죠. 남북한 이런 문제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물론 힘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약하죠. 약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미국과고 중국과고 계속 만나면서 그 영어지만 레버리지를 형성해서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가지고 적정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교력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 외교력을 누가 갖추고 있는가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우리 대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안희정 후보도 사드 정부가 전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다. 정치라는 게 뭔가 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변화의 추동력을 만들고 이런 건데 그건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정치 왜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는 그 안희정 후보님이 그 말씀하실 때도 안철수 후보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하면 저는 법학자하고 법률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이제 국제법적 매우 법률가적 사고예요. 법률가적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따지면 법적으로 이게 합의가 됐다. 국제법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합의를 해서 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죠. 계약은 지켜야 되니까. 그 법학의 가장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계약은 지켜야 한다거든요. 계약은 지켜야 된다. 그 계약은 지켜야 한다. 핵심 가장 근본 원리인데 그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란 것은 뭐냐면 그거를 인정된 조건들을 전제하면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진보개혁 연대 블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다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정당의 일종의 연합 정부 이런 것도 가능할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탄핵 그 결정 나기 전후에 그때 오마이뉴스의 황방열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야3당 그러니까 촛불 정부로 가야 된다. 촛불 정신을 유지하는 야3당 연합으로 가야 된다. 뭐 그 당시는 이제 대선도 되기 전이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건 또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서건 간에 촛불에 동의했던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전 바른정당까지도 포함해서 연합정부를 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각에 바른정당의 분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외연은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뭐 약간 우려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있어서 집권할 경우 어디와 파트너를 할 것인가는 지금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 희망은 어느 분이 되건 문이 되건 아니 되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같이 정책연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안철수 후보의 그 국민의당의 기본 축은 반문이 강하기 때문에 반문이 핵심 아닙니까? 맞아요. 반문이라 그러면 더민주와 같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래도 집권 여당이 된다면 그러면 더민주에서 이른바 반문 비문 사람들을 탈당시켜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고요. 저는 촛불 정신, 즉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들의 넓은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중심은
이 촛불 정신을 가장 구현하겠다는 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네. 중심이 되고 네. 내각이나 등등에 이제 배치가 된다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자유한국당 문제인데요. 네.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게 되면 더민주만으로 또는 더민주 플러스 국민의당을 하더라도 이게 통과되기 쉽지 않아요. 그 이제 바른정당까지 합해서 이른바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네, 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직권 상정하려면 180일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우회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맞아요. 예. 이 걱정 때문에 저는 안희정 지사께서 대연정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네, 네.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포괄하지 않게 되면 네. 법률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예 대연정이라고 하자 이런 네, 네, 문제의식이라고 네. 봅니다. 네, 이 네.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조건 하에서 네. 더민주만으로 법률을 통과 못 시키는 상황에서 네.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문제의식이 나왔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 현실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저의 개인 생각은 어떠냐 하면 어젠가요 문재인 후보 인터뷰 중에 저는 법률가 관점에서 매우 네. 의미 있는 걸 봤어요. 이 보도는 잘 거의 안 됐던 건데 네. 뭐냐 하면 노동법상 현재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데 네, 네, 네. 52시간. 50만 행정명령에 따라 행정지침으로 이거 늘리게 돼 있어요. 네, 그거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침을 바꾸는 건 대통령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즉 사실 이제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아주 정말 포착을 잘했다고 저는 보았는데 법률이 없이 법률 네. 개정 없이 행정지침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예. 대통령이 선택하면 바뀔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서 넘어서고 그 계약을 바꾸는 거죠. 새로운 계약을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치인의 역할이. 네, 네. 예. 저는 법학자 역할은 있는 법조무, 있는 계약을 정확히 해석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 계약보다 다른 계약이 어떤 게 더 좋은가를 모색하는 게 법학자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정치인은 법학자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럼 법학자의 그런 판단, 법률가 판단을 듣고 참 더 좋은 계약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한미 위안부 협정 합의, 예. 우리 합의문이 공개 안 됐어요. 그래요, 우리 맞아요. 아직 몰라요. 예, 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저는 계약이 맺어졌다고 계약이라는 단어를 일단 써봅시다. 네, 네. 계약은 맺어졌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럼 그에 대해서 맺었으니까 할 수 없어라고 할 거냐? 저는 예. 아니라고 봐요. 예. 첫째는 우리는 계약을 하려면 계약의 내용이 공개돼야 됩니다. 네, 네. 우리 계약 내용을 우리 국민들은 계약의 내용을 몰라요. 네. 공개를 해야 돼요. 네, 네. 두 번째 계약의 내용이 된다면 네. 이 계약 내용은 우리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이 조건이 안 맞으면 새 계약을 하고 파기를 그럼요. 해요. 네, 네, 네. 그 중도금 지불하기 네, 전까지는 예, 예.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계약 예, 바꾸잖아요. 처리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봤더니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계약이다. 예. 그러면 새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해야 될 임무가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위안부 협약, 사드, 네. 또 수많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네, 네. 계약이 있어요. 예, 굳이 예, 따지면 예, 예, 사드도 예. 그러고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전 정치인의 역할은 그런 계약을 기존에 또 자기 이전에 정부가 맺었던 계약을 존중하되 네. 그 계약을 바꾸는 임무가 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협약을 맺었어요. 네.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모르겠습니까? 파기한다고 파기했다고 그랬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파기했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한미 FTA라는 계약을 맞습니다. 파기하겠다고 예,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곧 트럼프가 올 거 아닙니까? 네. 파기하겠다 또는 아니면 재협상하자고 옵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존중합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미 FTA 이제 트럼프가 어떤 카드를 갖고 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준비해야죠. 네. 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예. 지금 과거에는 한미 FTA 맺어진 거고 사드 문제는 중국, 그 다음에 위안부 협상은 일본, 네. 즉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네.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네, 계약은 네. 지금 유동을 하고 있어요. 예. 변동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걸 갖다가 단순히 그 이전 정부가 맺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아까 이것이 매우 법률가적 사고다. 네. 제가 법을 하지만 동의하기 좀 힘들다. 정치인은 저 같은 법률가보다는 플러스 알파를 하라고 그럼요. 정치 권력이란 힘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호소가 정치인들에게 탁탁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 벌써 55분이 지나네요. 그러네요.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훌쩍 시간이 가버렸는데 몇 가지 꼭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연정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문재인 후보께도 이 질문 드릴 때 왜 지금 자꾸 그 연정을 물어보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쨌든 이게 국회에서는 다수파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수 의석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모든 개혁 법안들 발목 잡기 해서 1, 2월 개혁 국회 아무것도 못한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근데 이 현상은 계속될 텐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당이나 또 정의당, 물론 이제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근혜 9년간 그야말로 적폐가 쌓여도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 청소하느라 아마 임기 초반 다 보내도 될 거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경제 문제, 특히 이제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되자마자 경제 문제를 빨리 해야 된다. 아니다. 안보 불안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안보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부터 가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뭔가 이 액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나눠서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뭐 국내외로 각각 하나씩 꼽으라 한다면, 네네. 국외적 문제는 지금 전쟁 위기 방지죠. 네. 전 당선자는 당선되자마자 미국, 중국 방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사드 문제까지 포함해서 네, 지금 그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북폭의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 중국이 결정하고 있고, 한반도는 지금 일종의 뭐 그 장기판처럼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장기판에 조리돼 버렸어요. 그래서 터지면 장기판 전체가 엎어지는 건 우리 장기판이 엎어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국외적으로는 당선된 후보는 빨리 미국, 중국을 방문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전쟁 반대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는 저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우리 과제가 있죠. 재벌 개혁, 아까 검찰 개혁, 뭐 언론 개혁이 있는데 일단 출발은 전 민생이라고 봅니다. 민생이고, 그거는 이 양극화 해결 문제 방식은 두 가지 해결 방식이 있는데 소득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오늘 발표된 KDI 보고서를 보더라도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저는 두 가지인데, 일자리하고 복지죠. 일자리를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란 건 뭐냐면 일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생존을 보장해 주면서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펴는 거, 강력하게 펴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두 분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80만 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죠.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거죠. 공공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건 기업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에 보게 되면 기업에서 만드는 게 좋죠. 그런데 한국의 현재 상황은 기업에게 맡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국가 예산을 재조정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낭비하고 허비했던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걸 통해 소비가 증진되어서 경제가 살거든요. 초기에 정권 집권 초기에 전격적으로 그 정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논쟁이 사실 역사가 있는 것인데, 과거에 미국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뉴딜은 뭐냐면 갑자기 자본주의 미국 아닙니까? 미국 사회에서 루즈벨트가 집권해서 일자리를 강제로 만들었어요. 강제로 만들었을 때 수많은 비판자들이 사회주의자라고 욕을 합니다. 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냐? 기업에게 맡겨야지. 그러니까 뉴딜을 할 때 루즈벨트가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 하다가 나라 망한다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